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온갖 역사 체험 속에 각종 파란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파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시기가 고종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강들은 정말 군침을 흘리면서 온갖 일들을 벌여왔고요. 그 앞에서 우리 참 많이 흔들렸죠. 일본 측에서 그 교과서 왜곡을 문제 삼을 때마다 항상 그 고종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왜 어떻게 왜곡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종 시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이요, 조선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생에 걸친 연구가 있으시지만 어느 시기부터 고종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정년 올해 하셨어요, 2월에. 예.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 네. 근데 일생 이렇게 재직하시고 그러다가 참 정년을 한다는 감에 여러 가지가 이제 몰아닥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누구든지 34년 있었던 직장에 대한 감회가 크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진으로 양성한 해서 큰 보람을 가집니다. 네. 맹자 삼락을 단단히 누린 시간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바로 궁금한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인데 저는 전공이 이제 한국사나 이쪽이 아닙니다만 인접학과였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 시절부터 배웠던 건 고종이라는 존재는 참 무능하고 어리석고 등등 이런 이미지로만 알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아마 이태진 선생님의 적극적인 이제 연구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게 되고 특히 이 조선조 소위 한말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됐는데 좀 폭넓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신 건지요? 제가 직접적인 것은 1988년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산하에 있던 규장각 도서의 관리실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2년, 그래서 4년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뺏어 가는데 관련된 공문서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국권을 강제로 뺏어가는데 관계되는 조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을사 조약 같은 거. 5가지를 다 꺼내봤더니 이게 문서가 엉터리예요. 제목도 붙지 않고 황제가 승인한 증거는 날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상 자체도 이건 거짓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태리 공사관에 서울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쓴 책을 대형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는데 600쪽에 가까운 책인데 매 페이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아주 처음 본 놀란 광경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차가 우리 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연구해 본 결과 워싱턴 DC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고 심지어 도쿄보다도 그러니까 먼저 설치가 전차가 따져 보니까 서울이
3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역사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고종시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집중하신 관심 가지신 대목이 고정대 혹은 뭐 그 이전서부터 내려왔겠습니다만 그게 그야말로 망해가는 나라의 쇠퇴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종이 자력으로 근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쇠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은 선준비 후 개방입니다. 네. 이건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서양의 기계 문명이 우수하다는 건 전기선과 거기에 거치되어 있는 신식 화포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홍위표 정도 수준은 몇 배를 뛰어넘는다는 게 눈앞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 기계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고 말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고정 자신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있었고. 인식을 하고 아버지의 소위 세국 정치를 중단시켜야겠다고 해서 친정 선언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 나라를 근대 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개방 개화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서 서둘르게 됩니다. 고정 연간이 되게 일본의 이제 메이지 시대랑 이렇게 겹쳐지는 대부분의 시간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고종은 실패한 군주고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일본은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되고 당장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어떨까요? 성공 사례에 실패 사례 이렇게 한 거는 그 설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구도를 낸 사람은 사실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명치 초기에 일본에 와서 한 4년 교육에 종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선교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바로 미카도스 엠파이어라는 천황의 나라라는 제국이라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일본이 동양 나라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서양화를 빨리 하고 있다. 그걸 칭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뒤에 The Korea, The Hermit Nation, 한국 은둔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 전혀 오지 않고 책을 썼어요. 1919년에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 책을 낼 무렵에 1882년 그 무렵에 한국이 이렇게 막 고종 군주 주도하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서양 열강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장면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9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거의 한국을 그 책을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가 편견을 그렇습니다. 갖고 전파를 한 것이 하나의 이 기준처럼 돼버린다고 한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상세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확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일본이 제국주의로 이제 재무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조선을 말하자면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국으로 삼아서 이제 온다 뭐 그런 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조선국이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우리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배웠던 세 가지 타율성, 또 사색당파, 사색당쟁 그리고 정체성 이것이 글쎄 우리 뇌리에서 얼마나 극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초등학교 때 그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째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예.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실은 고종 시대를 그 사실대로 고종이 그래도 꽤 똑똑한 군주였다. 군주로서 자질이 있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고종 1907년에 헤이그 그 특사 사건 이전까지는 일본 기자들도 서울에 활동한 기자들도 그런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고종 군주가 괜찮고 그 정부가 근대에 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예, 사라지는 예. 거죠. 예. 노일전쟁 1940년 노일전쟁부터 일본은 자기네 그 정당성 한반도 진출의 정당성을 피할하기 위해서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속에서 결국은 그 강조된 것은 뭐냐면은 조선 정부는 군주부터 무능하고 유약한 군주고 정부는 무능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자력근대화를 못하는 나라가 돼서 여기에 외세가 자꾸 끼어들어서 특히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동아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소위 빠져버리고 만다. 차라리 일본이 문명화를 먼저 한 일본이 야만적 요소를 다 걷어 치워주면서 개화를 시키면은 여기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곧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내세운 대전제였습니다. 그게 정한론이라고 정한론은 그게 이제 이게 러시아의 그 동아시아 진출을 염려를 했습니다.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이거 굉장히 과장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동아시아를 다 먹는다. 한반도를 먹고 일본을 그 침략할 거다. 이걸 미리 막자. 미리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냐? 우리가 러시아가 한반도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된다. 네. 그게 정한론입니다. 예. 처음에는 일본도 그냥 고종을 고종 자체로 보다 보니 예. 상당히 유능하고 예. 또 아주 의욕적인 군주로 봤는데 이제 병합을 하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예. 된 거죠. 맞습니다. 뭐 해외에 밀사를 예.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퇴임시키면서부터 아주 나쁜 묘사를 했다. 예. 그래서 악정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예. 고종이 펼쳐 나갔던 그 재임 기간이 악정의 시대다. 그리고 예. 굉장히 뭐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걸 봤습니다. 그게 다 이제 그런 필요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악정이란 말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 1910년에 이제 그 8월 29일에 병합한 뒤에 서울에 일본인들이 경성신보라는 신문사를 세웁니다. 예. 그때 그 총책임자로 온 사람이 도쿠토미 소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도쿠토미 소호가 이제 한국의 모든 언론을 총감독하면서 쓴 말에서 그 한국 병합부에 앞으로 총독부가 정치를 해나가는 데서 그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그 역사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분석적인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한 10여 회 나오는 글인데 거기서 악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패, 그리고 유교 만국, 착취, 뭐 유교 관리들이 이제 그 진취적이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건 어느 나라든지 그때 그런 정도의 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메이지 안에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청일 전쟁을 할 때 청일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논법은 그겁니다. 문명이 야만을 퇴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 문명은 일본을 뜻하고 야만은 청이었습니다. 그 야만의 청이 한반도 조선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거를 타개해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조선을 야만에서부터 건지는 길이다. 그래서 그때 벌써 그런 논법을 보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종이 그 저항을 해서
그 미국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한번 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또 하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과 왕비가 독립적인 그 개혁을 하는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장애가 됩니다. 네. 그냥 그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은 왕까지도 다 죽이고 한꺼번에 차지하고 싶지만은 이목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왕비를 제거해서 그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고종 황제를 무능한 군주라고 이렇게 악선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명군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암군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체도 일종의 그 살해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인격살인이죠. 예.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묘사된 고종의 인상을 우리 한국인이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건 참 수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군요. 우리 조상이라 해서 무조건 치켜센다든지 사실관계하고 상관없이 판단하든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인데 이렇게 뭐 약간의 국수적 태도가 가미된 그런 그 사실관계를 증폭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태진 선생님께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신념을 갖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른 자료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 속에 분명히 보니까 도쿄보다 3년 앞서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야 이걸 떠나서 말이죠. 우리가 먼저 전차도 세웠고 이랬다 하는 건데 이때 당시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독립신문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철도 회사에서 어저께 계엄 예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에서 화륜거가 떠나 삼계 건너 영등포로 와서 경성의 내외국 빈객들을 수레에 영접해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부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한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대한유수로 80리 되는 인천을 순식간에 당도하였는데 그곳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찬란하여 진실로 대한 사람의 눈을 놀래더라. 지금까지 고종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이 전반적인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종 황제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 12살이면 참 어린 나이죠. 22살까지 섭정을 하다가 이제 자기 시대를 이후에 영위하게 됐는데 선생님 이게 질문이 좀 무식한 방식의 질문인데 고종의 유산 고종의 업적을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정리해 보자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예, 제가 우리 가장 가시적인 걸 얘기하면요, 사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운데에 그 서울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인. 예. 이 궁은 본래 이름은 경운궁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앞에 이 레디알 로드 시스템, 방사상 도로 같은 육거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한제국에서 미국의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 곧 바꾸어 얘기하면 백악관 앞에 있는 방사상 도로 체계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덕숭이라고 부르니까 예, 편의상 부르면 그 앞에 있는 지금 서울 광장에 있는 그 자리가 원래
세종로 길이 없었습니다. 네. 그게 황토현으로 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대문 가려면은 경복궁에서 나와서 육조 거리를 해서 좌회전해서 지금 그 종각 있는 데까지 와서 광통교로 해서 그 남대문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또 이 지금 덕수궁이란 궁은 안에 석조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석조전은 쉽게 그 비유를 하자면은 이 워싱턴 D.C.의 백악관 내에 견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서울의 궁은 조선시대 만든 궁들은 다 북쪽에 있죠. 북쪽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덕수궁은 그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전자는 유교 사상에서 왕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관념에서 그런 배치를 했는데 예. 이 덕수궁은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 사상적으로는 국왕이 신민과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뜻도 있고 도시의 그 조직으로 봐서는 이 레달 로드 시스템의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궁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일본이 구체적인 국권 침탈과 더불어 총독부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예. 거군요. 대한제국 치하에서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진 건데 의도적으로 그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제국기에 달성된 근대화 사업의 성과를 모두 통감부와 총독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의 업적으로 좀 가로채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일제 36년 지배를 받는 사이에 이게 일종의 자학적인 그 심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실 의심을 학자들도 뒤늦게 한 겁니다. 네. 오랫동안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무섭네요. 예,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커져서 조선 놈은 안 돼, 엽전들은 안 돼, 뭐 예, 이렇게까지 돼서 아주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내왔던 거죠.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면요. 중심 기구를 보면은 황제 직속의 기구로 덕수궁 할 때 궁자, 예. 궁 안내자에서 궁 내부라는 걸 두었습니다. 네. 거기에 가장 많을 때가 근대화 사업을 하는 관서가 한 26개 정도 있었습니다. 뭐 서북철도국도 있고 인쇄국도 있고 전안국도 있고 뭐 그런 쫙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은 국가 예산, 정부 예산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황실과 황제가 직접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게 조선왕조 시대 내수사라고 그랬고 왕궁이라든가 뭐 지역의 곳곳에 왕릉도 있고 하니까 그거 유지하기 위한 토지와 또 관리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직접 거두는 토지로부터 그런 지세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한제국기에는 이름을 내장원이라고 바꿨습니다. 네. 국내부 산하의 재정 담당 관서가 내장원인데요. 이 돈은 과거에는 전부 왕이 군주가 고종이 사치했었다. 이렇게 잘못 악선전돼 있었습니다. 군주가 사치를 하느라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걸로. 실제로는 국내부 아래 26개 속사가 하는 사업에 전부 내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도 원래는 저경궁이라고 해서 왕실 땅이었습니다. 그거 내놓고 거기에 우리 중앙은행, 국립중앙은행 지폐 발행을 한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고은행으로서 대한천인은행 이런 전부 출자를 했고요. 서울 도시개조사업 이게 황성입니다. 황제가 하는 황성이기 때문에 황성 만들기 차원에서
고종 황제가 그 일을 하는 회사인 한성전기회사에 50% 투자를 했습니다. 예. 출자를 하고 미국 회사 콜브란 보스틱사가 50%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합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그 사장은요 당시 서울시장이 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 나갔습니다. 투자자는 저 왕실이고 황실이고. 예. 네. 그렇게 하여튼 황제가 이 나라 자기 나라를 정말 이게 그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황실 재산을 내놨다는 사실은 그걸 활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예. 설사 뭐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세에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렸다는 이 인식은 정말 우리가 벗겨줘야 되겠다 싶군요. 아마 지하의 고종 황제께서 이태준 선생님을 제일 아마 반가워도 하시고 만나보고도 싶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프로그램 안에 코너가 있습니다. 인문학 말을 걸다 이런 제목의 코너입니다. 이태준 교수와 고종 황제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 가상의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희복에 자네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인가? 네, 제가 이태진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네. 짐이 당했던 수모, 음모 속에서 사라져간 짐의 꿈을 바로잡아 주어 참으로 고맙네. 장하다고 말하고 싶군. 황송할 뿐입니다. 전 그저 사학자로서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군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가 한 것뿐입니다. 제가 아니라면 다른 젊은 분들이 했겠죠.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려. 헌데 이태진 교수, 자네가 아무리 무능하지 않았다고 짐을 덮어주어도 난 내가 무능했다고 자책하고 있네. 알고 있었지만 결국 당하지 않았다. 황태자 순종에게도 못할 일을 했어. 그들 일본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을 겁니다. 왕비마저 시한 그들입니다. 그런가. 참, 이태진 교수, 짐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던 이준, 이위종, 이상설, 그들의 일을 바로 제대로 평가하고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맙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고맙다는 말뿐이군. 그때 난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지. 일사늑약은 무효다. 나는 강요 누구에게도 서명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강요회의를 불러 모은 자는 일본이다. 당연히 조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본이 공작을 벌여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비극으로 치닫는 느낌이었다네. 우린 충분히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고 나는 그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네. 그걸 더욱더 잘 알려주게. 난 나라 일은 무능한 임금이지만 나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사학자로서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길을 가겠습니다. 기억나는군. 경복궁 건천궁에 전기를 끌어 불을 밝혔던 그때가.
마치 새빛을 보는 것 같았네. 짐은 빛을 켠 점등인이 된 듯했네. 그때 그 자부심을 우리 국민들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게나. 이태진 교수, 이제 자네가 점등인이네. 고맙다는 말씀은 이제 제가 올리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의 빛을 밝히는 일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하,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고종 황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이 100주년 기념이 되더군요. 네. 그래서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 모양인데, 이 고종이 왜 이 헤이그에 이제 이 밀사를 파견했고 등등 그 당시 고종의 보고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뭐 보통 우리 특사 파견은 꼭 해야 될 일이었지만은 실제는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그 목적 달성을 잘 못했다. 회의장이 제대로 못 들어갔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고종 황제가 그 보낼 때 들어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 한국이 보호조약을 달게 받고 있다. 그래서 황제도 그걸 체결하라고, 보호조약을 체결하라고 대신단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쪽에서 황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 그 자리에 가서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강제로 국권을 불법적으로 뺏어갔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삼특사 중에 이위종 씨, 아주 20대 아주 그 청년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 넣은 것은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거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그 이위종의 설명을 듣고 모두 놀랬고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별도로 초청을 해서 이위종이 뉴욕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결국 고종이 퇴위하는 그 수순을 밟게 되죠. 예. 그걸 구실로 해서 너하고는 이제 더 일 못하겠다 하고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까지 정말 일본의 왜곡이 있었고 참 문제구나를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종을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했던 것은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외국 공사에 가서 1년 이상을 숨어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아관파천 당시만 해도 경복궁은 청일전쟁 직후로서 종전 직후로서 일본군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주가 계속 있으면요, 군주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보입니다. 그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군주권을 살려서 되찾아가지고 국가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그 친일 내각이었습니다. 그거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필요해서 비밀 교섭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시 이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거기서 군주권 회복하고 대한제국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남의 나라가 숨어 있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황제뿐만 아니라 시민이 다 같이 건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주가 독립협회를 좀 조직하라 지시도 했고요. 그리고 도시개조 사업에 대한 안도 러시아 공사관 안에 있을 때 다 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덕수궁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궁, 그 경운궁을 경운궁. 그 1년 동안에 그 황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건물만 만들어서 1년 뒤에 황궁을 합니다. 러시아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최단기간에 임시적인 상황을 빨리 처리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로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 있는 그 수치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 공사관의 사주를 받은 대목군들이 하던 소리입니다. 네. 친일적인 입장에서 막 공박을 했고요. 제가 이게 그 뒤에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세워가지고 소위 광무개혁이라는 거 한 7, 8년 하는데 이게 빠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해자가 청국과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청국은 청일전쟁에 패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후에 얻은 여러 가지 소득 중에 건진 것은 대만 하나였습니다. 대만 식민지 경영체제 만들기 위해서 한 7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국력을 거의 집중시키는 동안 한국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외국인들도 보고하기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빠른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 방해자 그것도 멀리 있는 서양국도 아니에요. 서양 제국주의도 아니고 바로 일본과 청국인데 이웃하고 이 둘이가 관여를 안 하니까 우리가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거는 그 광무개혁의 성과는 우리의 자력 근대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이제 얘기거리가 있습니까? 또 이태진 교수께 뭐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뭐 고종의 재인식 이쯤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서부터 그것이 이제 어째서 국제법상 정당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 순종이 유언을 통해서 남긴 것이지만 이게 뭔가 다 위조되고 잘못된 뭐 행동의 연장이라는 거죠. 자기가 인정한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요. 조정구라는 사람한테 순종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태진 교수께서 바로 현대어투로 옮긴 게 있는데 그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아빈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직하노니 지난날의 병아빈준은 일본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에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박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의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깊은 곳에 갇힌 몸이 되어 말할 자유가 없이 그 미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 가령 오늘 뭐 우리 대화의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인식 말이죠. 이게
사실 이태진 교수의 연구상이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존의 학계 내지는 일본 학계에서는 선생님의 이런 일련의 주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예, 그 한 7, 8년 위 선배분이 주로 대한제국 이 근대사만 공부하던 분인데 그 전화를 주셨어요. 예. 너무 부끄럽다고. 이 시기를 뒤늦게 내려와서 그 공부를 한 당신이 지금 탁 집어내는 거. 네. 제가 그 특히 이제 도시개조사 같은 거였습니다. 근대사 한 사람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런 반응을 주신 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를 좀 너무 왕만 축해 세우는 그런 이제 좀 왕조사관 내지 왕당파적인 그런 입장 아니냐 비난 받으실 그런 수 얘기를 있거든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고종을 더 뭐 높이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종 시대가 너무 밑으로 평가되어 있다. 예. 이걸 정상적인 그 수준에 올려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버리고 싶은 역사처럼 알거나 교육을 시키면은 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발판이 그만큼 없습니다. 예. 약합니다. 근데 능력을 보세요. 능력을 보면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지금의 우리가 다르지 않고요. 굉장한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한국인들이 가지는 요즘 에너제틱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년 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독일 기자가 와서 1902년에 서울에 와서 보고 이 서울이 달라지는 거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요즘 우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조상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정말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그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다. 이 선생님의 지금 입장을 자력 근대화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표현하면 더 이제 이해도 쉽고 그렇습니다. 조선 특히 고종조의 자력 근대화론이 아주 실체를 갖고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동됐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이 연세대에 계시던 김용섭 교수가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자본주의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저해되고 발전할 수가 없게 됐다. 일본 침탈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그건 학문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태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본이 침탈해서 뭐 근대 문물을 막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고종대 이미 이거라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고종대 해놨는데 일제 이 통감문화총독부가 자기 업적으로 뺏어갔다. 이런 증거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역사 특히 한말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다른 시선, 온당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와 더불어 고종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한국병합의 진실에 대한 그런 얘기들 한 대목을 좀 읽어주시는 순서인데요.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이걸 많은 분들이 읽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한국은 무능의 시대가 아니라 메이지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자수자강의 노력을 줄기차게 추구한 역사를 남겼다. 한국을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일본이 그 역사를 매장하고 일본에 의한 근대화를 강조한 탓으로 한국인들이 지금도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 세기여 전에 선조들이 애써 시설한 전기나 전차가 모두 일본인들이 해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역사 교육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나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못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는가? 네, 읽어주신 대목 우리 자신의 뼈아픈 자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연구 작업이 보람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항상 뜻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건 느끼시지 않는지요? 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방향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벌써 15년 정도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책도 읽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또 저한테 들리기로는 정말 그 놀라운 내 얘기들이 많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성과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때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저는 지금 그 물꼬를 튄 정도입니다. 네. 저기에서 앞으로 계속 그 연구 대상이 돼서 의미가 찾아질 수 있는 주제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종황제의 자력 근대화론, 예. 네, 이 단어 하나만 좀 분명하게 사회에 자리매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